예, 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2017년 귀속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사항에서요. 자, 회사 등록에 보시면 이 15번에 소득 구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소득 구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결손금 통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을 해야 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소득들이 각각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구분해서 각각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구분 격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적용 대상 사업자를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외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17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 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장을 하실 때 보시면 일단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업무용 승용차는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차량 번호라든가 차량 종류, 그 다음에 임차 여부, 즉 자가 차량인지 렌트인지 금융리스 운용리스인지 관련되는 정보들을 모두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신 후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 직원 명의의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법인하고 달리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습니다. 가입 여부 상관없이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실 때에는 차량 번호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연결해서 감가상각비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개인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쪽에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이 있습니다. 자, 이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서식을 작성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총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금액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출액이라든가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정이익이라든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이백과 관련되는 부분, 간주임대료 상당액,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금융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특히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 매각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매각 가액 자체가 총수익금액이고요. 기타 자산 매각이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은 총수익금액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수익금액을 판정하실 때 업무용 승용차 매각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게서 있는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을 했고,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일반 점표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구분해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구분된 정보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는데, 감가상각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강제상각이고요.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강제로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1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각제도입니다. 이미 상각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는데 수선유지비는 잘 모를 경우에는 7%를 적용합니다.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거리 기준으로 승용차별 총주행거리, 승용차별 운행기록 등 업무 사용 거리 비율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갑니다. 관련 비용분의 1,000만 원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하시게 되면 차량 번호 11거 1111번이라고 하는 차량은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정보가 회계관리에 전표 입력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을 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반영된 내용이 자동으로 세무조정에 비용 명세서 조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무용 운행일지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총 주행거리와 업무 사용 거리를 직접 입력하셔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타 경비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 일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한 경우에는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9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금액을 반영해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 소득처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출로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목별 세무조정 중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납부를 했을 때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1,500만 원이고요.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해약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이 기초퇴직연금,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해약액 50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납입한 퇴직연금 예치금을 납입한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되고요. 추후에 이 부분이 수령해약액으로 다시 회사로 입금이 될 때는 필요경비 불산입 또는 총수익금액 산입으로 유보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한 이후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필요경비 산입 범위액 미달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퇴직연금 수령해약액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서 총수익금액 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5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되어 있다면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와 필요경비 산입 유보 소득처분이 동시에 나온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은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내용을 보시면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에 있어서 표준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 부분과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고요. 기타 부분으로 해서 구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감면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과세 사업, 특성상 과세 사업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감면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과세 사업의 개별 입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수입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 공제분, 자산 수정 이익, 뭐 이런 부분들 개인 사업자에서 많이 발생하죠. 수입 배당금이나 수입 이자, 가지금 인정 이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분리과세로 전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거니까 제외시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세 사업에서 감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입금이다라는 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개별 송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평가손, 유가증권 처분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과세 사업의 개별 송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 감면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소득구분 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세 소득 세액 감면을 적용하게 될 텐데요. 자, 실제 감면을 적용할 때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구분 계산서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했는데 소득구분 계산서의 제조업에 보면 플러스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도매업은 감면 소득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기타 부분은 이렇게 플러스로 나왔을 때 도매업에서 발생된 이 감면 마이너스 금액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면 사례 부분에 종합소득 금액이 2억 5천이고요. 도매업 소득 금액 마이너스 5천, 건설업 마이너스 2억 5천입니다. 부동산 임대 5천입니다. 부동산 임대 비감면이고요. 도매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면 소득 금액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도매업에서 발생된 이 마이너스 5천 금액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결손금액을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2억 5천 마이너스 4,166만 5천 원을 차감한 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감면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소득 중에 이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합산과세를 합니다. 자, 이때 2천만 원 기준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천만 원에 대한 기준금액의 구성 순서가 되겠는데요. 구성 순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또는 배당가산액 대상액인 배당과 아닌 배당 구성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자소득부터 2천만 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본래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대상인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제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는데요. 자, 금융소득을 입력하실 때에는 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1번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13번은 일반 금융 이자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11번과 13번 구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지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300만 원은 그로섭 대상이 아닌 배당이고요. 나머지 7천만 원은 그로섭 대상인 배당입니다. 그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해 주셔야 되겠고, 이 구분 코드는 F2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하는데 2천만 원 구성이 이자 소득부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500만 원을 해서 1,500만 원 이자 소득에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섭 대상이 아닌 300만 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1,800만 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은 그로수업 대상인 배당소득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로수업 대상인 배당소득 21번 코드에 있는 배당소득 총액 7천만 원 입력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배당 대상에게는 6,800만 원, 200만 원 뺀 나머지 6,800만 원을 적용해서 그로수업 대상 금액을 748만 원 적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소득금액 7,748만 원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구성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적용이 된 이후에 금융소득 계산을 합니다. 금융소득 계산을 하면 자, 산출세액을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요.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서 748만 원 배당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우리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 가셔갖고 F7번 세액 공제 입력입니다. 이 부분에 상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 748만 원을 하단 부분에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보시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저한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일정 금액이 미달할 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실 때 종합산출세액의 35%,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를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필요경비 산입 소득공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가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송금 특례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접대비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접대비 송금 불산입 특례라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본 한도 1,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던 부분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2,4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서 최저한세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 공제 감면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합니다. 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공제 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300만 원은 노란우산 공제가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특별비용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송금 산입 특례 적용이 되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접대비 송금 불산입이 적용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직접 입력해서 최저한세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저한세를 계산했을 때 세액 공제 금액이 세액 공제에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특별상각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영할 건지 하는 부분인데요. 조정감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선택을 하실 때에는 2월 공제가 가능한 부분에서 배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47만 원 정도가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최저한세 명세서 종료를 하시고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쪽에서 단기 공제 2월 금액 계산 쪽에 가셔서 우리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부분을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4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만 최저한세 부분,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금액은 2월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공제하는 쪽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한세 관련해서는 평소에 우리 필요경비와 관련되는 부분들 잘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